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 황금 연휴를 마친 코스피가 단숨에 사상 첫 3,600선마저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미국발 AI 훈풍에 글로벌 랠리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며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6% 넘게 뛰면서 9만 4천 원을 넘겼고 SK하이닉스도 9% 가까이 오르며 42만 8천 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커진 영향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를 보유한 비중의 역사적 레벨로 볼 때 엄청 높은 수준이야 그렇지까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견인하는 모습은 나올 것 같고요. 추석 연휴 뒤에도 반도체주 랠리가 이어지며 코스피 지수는 사상 처음 3,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1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며 증시를 끌어올려 장중 역대 최고치도 새로 썼습니다. 다만 수출을 비롯한 대내외 변수가 발목을 잡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견조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연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지수만 끌어올리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 자체가 같이 올라가줘야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국내 증시가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증시 부양을 위한 결제주기 단축도 검토 중입니다. 주식을 판 뒤 바로 다음 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자금 회전율이 높아지고 회수도 빨라져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네, 이처럼 국내 반도체 투톱의 강한 반등 배경엔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장기 호황, 이른바 슈퍼사이클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특수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조슬기 기자입니다. 오픈AI는 이달 초 한국을 찾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HBM 공급 의향서를 체결하고 4년간 월 최대 90만 장의 고성능 D램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삼성과 SK의 HBM 시장 점유율은 79%입니다. 미 전역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700조 원 규모 스타게이트 사업이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HBM 공급은 필수입니다. 지금 캐파의 한 2배 이상이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하더라도 연 한 15%, 20% 가까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호재인 거죠. 엔비디아의 경쟁사 AMD가 지난 6일 오픈AI와 2029년까지 6기가와트 규모의 AI 가속기 공급 계약을 맺은 것도 반도체 업계엔 호재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차세대 AI 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범용 메모리 업황이 생각보다 괜찮은 사이클로 가고 있고요. 아마 연말 연초 범용 메모리 판가 인상이 시장 예상보다 높을 것 같아요. 반도체 겨울 비관론을 펼쳤던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도 반도체 호황이 오는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막대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웃돌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지만 달러원 환율은 오히려 급등하면서 1,420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미 투자 규모와 이 방법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서 이 관세 협상이 장기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환율 불안은 잠재우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신다미 기자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5월 이후 5개월 만에 1,420원을 돌파했습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환율은 지난달 24일 이후 8거래일 연속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환율을 끌어올린 영향입니다. 몇백억 달러를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게 합의하기는 외환시장 입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크지 않을까. 만약에 그냥 대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엔 환율은 여기서 더 올라갈 놈도 좀 있죠.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 7월 말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지만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을 두고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투자금 전액의 현금 선지급을 받아들일 경우 환율 급등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5%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양자택일 상황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과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포인트까지 급등했습니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60원, 한 70원 목전까지는 열려있다. 대미 관세 협상에서의 리스크도 오버슈팅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타결책을 찾기는 할 거다라고 연말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쪽으로 보고 있어요. 국내외 리스크가 커진 만큼 1,400원대 환율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딴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와 세금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 확대와 보유세 인상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추가 규제에 따라서 이 대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정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유력한 조치는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성동, 마포, 동작, 양천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이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한 달 새 이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수도권 평균의 2배를 넘었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이 4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은 6억 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5억 원대 초반으로 줄게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기준도 소득의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여력이 더 줄고 전세 대출이나 청년, 신혼부부용 정책 대출까지 포함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미 6억으로 우리가 지금 대출 규제를 묶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적인 어떤 규제한다는 거는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집값 과열을 잡되 실수요자 피해를 막을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이재명 정부가 결국 세금 부담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부담을 늘려 시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을 잇따라 내놔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최근 정부 인사의 발언에서 미묘한 기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저도 국토교통위원 4년 했거든요.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현행 부동산 세제는 시가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는 이 공정비율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늘렸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60%로 낮춰졌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80% 수준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서울 초고가 주택인 한남더일 70평형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70억 원입니다. 공정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보유세는 1,800만 원 오릅니다. 반포자이, 레미안 대치팰리스, 잠실주공 5단지 등 강남의 국민평형 아파트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가량 보유세가 오르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대형 평수는 70만 원 오릅니다. 지금 보유세 추정 계산은
10월 현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격 상승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일어나게 된다면 실제로 보유세 상승폭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인 69%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또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마저 수입산 철강에 대한 쿼터를 줄이고 기존 25%였던 관세를 50%로 올립니다.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면 중국산 저가 철강의 밀어내기 물량이 국내로 더 많이 유입돼 국내 업체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국내 철강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우리나라 철강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5% 감소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수입 철강에 관세 50%를 부과 중인데 관세 협상에 진전이 없어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부담하는 관세는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유럽연합마저 무관세 총량을 줄이고 세율을 50%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철강업계는 사면 초과에 처했습니다. 한국의 제2호 주력 수출 품목인 아이온 도금 철강, 열연 강판, 냉연 강판 등이 국가별 쿼터로 묶여 있습니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비중이 금년 들어서 55%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도 국내 철강업계의 생존을 위해선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달 고부가 제품 전환에 방점을 찍은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하는 철근, 형강, 후판 등 범용제 제품 생산을 줄이도록 하고 수소 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고부가 제품 전환에 나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일부 공장을 멈추는 등 선제적인 감산을 하고 있어 석유화학 업계에 요구했던 것처럼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강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들어가지 못한 해외 철강재들이 우리나라로 밀어내기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덤핑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금연 프로그램을 성실히 받으면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모호해서 제대로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과태료를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관련 규정을 뜯어 고쳐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티커의 현수막까지 거리는 매 걸음마다 금연 표시로 도배됐지만 바닥엔 꽁초가 수북합니다. 지나가면서도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 자체가 좀 불쾌할 때가 많거든요. 과태료 10만 원이 붙어 있는데 그냥 형식적이더라고요. 어쩌다 흡연이 적발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온라인 교육 3시간이면 절반, 약 석 달간 금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감면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미루시거나 그다음에 빠지시거나 전화로 대신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좀 벌어지고 하니까 제대로 실천을 안 하지만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없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가 됐고 올해 바뀐 지침에 따르면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수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마지막 상담을 3개월 1일차 이후 진행해야 한다고 못 박아 상담 시기를 마음대로 바꾸려는 꼼수를 차단했습니다. 전화 상담 역시 11회 이상으로 규정된 상담이 원래 14회로 구성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 음식점과 공연장, PC방, 만화방 등 금연구역 범위도 건물 실내에서 시설 전체로 바꾸어 옥상이나 테라스도 금연구역에 명확하게 포함됐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투자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들이 잇따라서 장기 저축성 보험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보험업계 기준금리 격인 평균 공시 이율까지 내려가면서
내년에는 신규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운용해내는 수익률인 예정이율을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정이율을 낮추다 보니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가 약 5에서 10% 정도 올랐습니다. 추가 인상도 예상됩니다. 보험사들이 내년에 적용할 평균 공시이율이 2년 만에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평균 공시이율은 현재 보험사들이 쓰고 있는 예정 이율의 평균을 의미하고 직전 연도의 비교를 통해서 보험료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보험사들은 고려해서 예정 이율을 재조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수도 있다. 보험사는 평균 공시이율, 예정이율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이와 비교해 예정이율과 위험률, 해지율 등을 참고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식입니다. 보험사의 예정이율 인하 기조와 금감원의 평균 공시이율 인하로 저축보험 등 장기성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저축성 보험들이 장기보험이 많거든요. 조금씩만 올려도 전체 운용 수익이 높아지거든요. 많이는 올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살짝 올려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보험료 인상이 점쳐지면서 소비자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일반 특허처럼 10년, 20년씩 길지는 않지만 독창적인 보험 상품은 짧은 기간이지만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 드리는 공에 비해서 독점 판매 기간도 짧고 수익성도 크지 않아서 그동안 보험사들이 외면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경쟁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최근 특허보험 건수가 늘고 있다고요? 네, 올해 1월부터 3분기 말까지 누적 총 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70% 증가했고요. 지난해 전체와 비교해도 벌써 연간 수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이 추세라면 39건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의 기록을 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그에 맞춰 보험사들의 신상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가장 특허권을 많이 획득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무려 11건에 달했고요. 한화생명, 흥국화재, KB손해보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보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DB손해보험은 물림사고 발생 시 행동교정훈련비를 보장하거나 사고에 따른 벌금을 보장하는 펫보험 신상품들을 선보였고요. 흥국화재는 치매 환자에게 실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새롭게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하나생명은 남성 난임 수술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면서 이달부터 특허 기간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는데요. 신상품 개발에 대한 유인이 커진 만큼 보험사들의 특허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복지제도 중에서는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보편적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서 고액 치료비가 드는 일부 중증 질환에는 소득 기준 없이 개인 부담을 10% 이하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중증 치매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정민 기자, 중증 치매 진료비 크게 늘었다고요? 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중증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는 지난해 7만 4천 명으로 1년 새 6%, 2020년과 비교하면 50.2% 늘었습니다. 진료비와 급여비 모두 1,500억 원을 넘어서면서 2020년보다 70% 증가했습니다. 산정특례 전체 진료비가 3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 명입니다. 내년에 100만 명, 오는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실제 치매뿐 아니라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 환자도 내년이면 300만 명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치료비에 간병비까지 고려하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령화 속에서 치매 이외에도 중증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죠. 네, 먼저 전체 규모를 보면 중증 질환 산정특례가 인정돼 실제 진료받은 환자는
지난해 312만 8,583명입니다. 2020년보다 22.4% 늘었습니다. 총 진료비는 24조 6,824억 원이 들었고 이 가운데 22조 4,217억 원, 90%는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전체 산정특례 질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암이었습니다. 환자 수는 150만 명을 넘어섰고 진료비도 13조 2천억 원으로 전체 53.6%를 차지했습니다. 중증 난치 질환은 24%, 심장 질환 8%, 희귀 질환이 7.7%로 뒤를 이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거래처를 찾지 못해서 빛을 보지 못했던 국내 혁신 기술들이 정부 손을 거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먼저 써보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 숨은 AI 기술들이 시장 진입에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지웅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 분전반에 녹색 기판을 붙이면 사람 손 하나 없이도 전류 흐름이 자동으로 점검됩니다. AI가 이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잡아내 화재 같은 사고를 미리 막는 기술입니다. 화재 사건들이 이제 최근에 나고 하는데 뭐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이제 정부 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전기가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점검을. 수년간 빛을 못 보던 이 기술은 조달청 혁신 제품 지정과 정부 시범 구매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공공기관이 먼저 써보면서 신뢰가 쌓였고 새로운 판로가 열린 겁니다. 7억에서 이제 19억으로 늘었고 삼성에도 공급이 되고. 현장에선 다양한 혁신 기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웨어러블 장비. 초기화를 시작합니다. 잠시 동안 정자세를 유지해주세요. CCTV로 치매 노인이나 범죄자의 동선을 분석하는 AI 기술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치매 노인 발생이나 아니면 미아 발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기업 내부 보안을 강화하거나 검색대에서 금지 물품을 더 정밀하게 탐지하는 기술도 현장에선 직접 시험 중입니다. AI라든지 신재생 그리고 바이오 등 혁신 분야에 좀 집중해서 혁신 제품을 지정하고요.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는 것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혁신 제품 공공구매 시장 규모를 지난해 2,500개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5,000개 3조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최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은행들의 이자 장사 비판 속에서도 4대 금융주주가 올 3분기에도 실적 방어에 성공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나 역대 최대 상반기 실적에 힘입어 올해 전체로 보면 다시 사상 최대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채나리 기자, 4대 금융주주의 올 3분기 순이익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 3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대비 약 2% 줄어든 4조 8천억 원대입니다. 회사별로 보면 신한금융을 제외한 KB, 하나, 우리금융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감소할 전망입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등 3분기 들어 새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압박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속 공격적인 대출 영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해진 이자이익 축소가 반영됐습니다. 8월까지도 627 규제 이전 대출이 실행되면서 악영향이 크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대출 강화 예고가 이어지는 만큼 하반기 수익 방어에는 부담입니다. 홍콩 ELS와 LTV 담합 과징금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대 금융지주는 올 상반기 사상 처음 10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이미 거두면서 연간 순이익은 지난해 기록했던 사상 최대 실적을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또 역대 최대 실적이라면 상생 압박도 커지겠군요. 네, 포용적 생산적 금융 기조가 확대되면서 금융권 부담 압박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 국민성장펀드 출자 등 발생 비용이 수익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이자 장사와 서민금융 지적이 잇따르면서 외면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서민금융 실적 규모는 5년 전보다 15% 줄었습니다. 당기 수익이익과 비교하면 5년 새 반토막 수준에 그쳤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